2020년 1월 강원도 어느 군부대 활주로였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새벽, 헬기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제 등에 맨 군용 가방 안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방 지퍼 틈 사이로 보이는 작고 하얀 손, 내 살배기 제 딸 금순이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조종석 뒤에 고정하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금순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살린다. 반드시. 활주로 끝에서 보초병의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손은 이미 엔진 레버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륙까지 남은 시간 30초. 저는 리용호,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대한민국 하늘을 향해 헬기를 몰았습니다. 딸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 조국의 하늘을 훔친 아버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40살,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리용호라고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책상 건너편에서는 10살 난 제 딸 금순이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필을 꼭 쥐고 받아쓰기 공책에 글씨를 쓰는 저 작은 손이 6년 전 영하 20도의 새벽에 군용 가방 안에서 떨고 있던 바로 그 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였고 어머니는 평양 제일백화점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군관 가문이라는 것 하나로 평양 시민권을 유지했고 배급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왔던 집안이었지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하늘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구름 위에서 내려다본 백두산이 얼마나 장엄한지, 동해 수평선 너머로 해가 뜰 때 조종석에서 보는 빛이 얼마나 눈부신지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18살에 군에 입대하여 항공군 조종사 과정에 들어갔고 21살에 처음으로 혼자 헬기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제가 몬 기체는 미2라는 소형 헬기였습니다. 소련에서 설계된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기계였습니다. 눈을 감고도 계기판의 모든 위치를 짚을 수 있었고 엔진 소리만 듣고도 기체 상태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강원도 원산 인근의 비행단에 배치받아 정찰 비행과 수송 임무를 수행하면서 저는 군인으로서의 삶에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었다는 편이 정확하겠습니다. 2014년 28살이 되던 해에 순이를 만났습니다. 원산시 인민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본 날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군관과 간호원의 만남은 주변에서도 좋게 봐주었고 이듬해 봄에 혼이 나였습니다. 2016년 봄 금순이가 태어났습니다. 4월의 원산은 아직 바람이 차갑지만 매화가 슬슬 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금순이는 새벽에 태어났는데 분만실에서 처음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우렁찬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원이 나와서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왜 경례를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금순이는 예쁜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순이를 닮아 웃을 때 볼에 보조개가 잡혔습니다. 저는 비행을 마치고 관사에 돌아올 때마다 금순이를 안아 올려 천장 가까이 들어 올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금순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좁은 관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건 금순이가 생후 6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금순이가 울다가 갑자기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추운 날씨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방 안에서도 젖을 먹다가도 문득 입술과 손톱 끝이 시퍼렇게 질리면서 숨을 헐떡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순이는 불안해하며 아이를 데리고 원산시 인민병원에 갔지만 거기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켜볼수록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금순이는 또래보다 몸집이 작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몰아쉬었으며 심할 때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 금순이를 안고 아이의 숨소리에 귀를 대고 잠을 잤습니다. 혹시라도 숨이 멎을까봐 제가 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평양의 군병원에 진료를 요청한 것은 2017년 봄이었습니다. 금순이를 데리고 평양까지 올라가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군병원의 내과 군의관이 금순이를 진찰하고 낡은 초음파 기계로 심장을 살펴본 뒤 내린 진단은 이러했습니다. 판로사징 후 심장에 4가지 기형이 동시에 존재하는 선천성 심장질환이라 했습니다. 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고 폐동맥이 좁아져 있어서 온몸으로 보내야 할 피가 제대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입술이 파래지고 숨이 차고 자꾸 쓰러지는 것이라고. 군의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개심술이라고 해서 가슴을 열고 심장의 기형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 조건에서는 이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군의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아 개심술에 필요한 인공심폐기가 없고 이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외과의도 공화국 안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이의 병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순이가 금순이를 아는 채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종관을 잡으면 어떤 난기류 속에서도 기체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제 손이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원산으로 돌아온 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양에 심장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단 안에서 중국 출장을 다녀온 간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외화가 있어야 하고 군관의 해외 이동은 당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령 허가가 난다 해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중국 병원에 갈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2019년 겨울이 왔습니다. 원산의 겨울은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유난히 매섭습니다. 금순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밥을 먹을 힘조차 없어 순이가 죽을 떠 먹여야 했습니다. 밤이면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순이는 금순이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세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해 12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비행 훈련을 마치고 늦게 관사에 돌아왔는데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금순이를 가슴에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용호 씨, 이 아이는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어요. 순이의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저를 관통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그 말이 제 안에서 무엇인가를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금순이가 잠결에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가늘고 약하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소리. 저는 어둠 속에서 금순이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사 밖으로 나와 담배를 물고 서서 동해 너머 칠흑 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남쪽.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는 금순이의 심장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을 것입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는 4살짜리 아이가 죽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종사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헬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상상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본능이 만들어낸 하나의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순이를 데리고 저 하늘을 건너는 것.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충성도, 평양 군관 가문의 자부심도, 공화국에 대한 믿음도, 그 모든 것이 딸의 파란 입술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체제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을 살려야 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날 밤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군복을 입고 비행단에 출근하고 헬기를 몰고 저녁에 관사로 돌아오는 생활. 동료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정치학습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고 상관의 지시에 충성으로 대답하는 매일.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헬기로 탈북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투기로 넘어간 조종사가 있다는 소문은 아주 오래전에 귀에 스친 적이 있지만 그것도 확인할 수 없는 낡은 이야기였고 그때는 그런 자를 배신자라고 욕했을 뿐이었습니다. 참고할 선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처음부터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체와 연료였습니다. 제가 모는 미 2 헬기의 최대 항속거리는 약 300km입니다.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고 바람이 없는 조건에서 순항 속도로 날았을 때의 이론적인 수치이지요. 현실에서는 기상 조건, 고도 변화, 기체 노후 등의 변수가 있으니 실제로는 250에서 270km 정도가 한계라고 봐야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관사에서 군용 지도를 펼쳐놓고 거리를 쟀습니다. 우리 비행단이 있는 원산 인근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직선거리는 약 120km, 분계선을 넘어 남쪽에 가장 가까운 한국군 기지까지는 약 150km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직선으로 날면 연료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직선 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군사분계선 일대에는 방공 레이더가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제가 복무하면서 직접 보고받은 방공 배치만 해도 상당했고 거기에 제가 모르는 진지까지 합하면 분계선 인근의 하늘은 그야말로 그물망이었습니다. 직선으로 날아가면 이륙 후 20-30분 안에 레이더에 포착되고 추격기가 뜨고 격추당합니다. 금순이를 태우고 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도 위에서 손가락으로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 보았습니다. 원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산악지형이 해안까지 뻗어 나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절벽과 계곡 사이의 저공으로 날면 레이더 사각지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수면 위 30m 이하, 레이더 빔이 산등성이에 가로막혀 닿지 못하는 높이. 문제는 이 우회 경로를 택하면 비행거리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선으로 150이면 될 것을 해안선을 따라 돌면 250에서 300km에 육박할 수 있었습니다. 연료의 한계선과 거의 맞닿는 거리.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기체의 결빙이라도 생기면 그대로 바다에 추락합니다. 매일 밤 지도 앞에 앉아 경로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해안선을 벗어나 내륙으로 꺾을 것인가? 어느 고도에서 분계선을 넘을 것인가? 몇 번을 계산해도 연료가 빠듯했습니다. 항상 마지막 30-40km는 연료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날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저는 거기에 제 딸의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금순이를 어떻게 헬기에 태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비행단에서 헬기가 이륙할 때는 반드시 경납고 당직병의 확인을 거칩니다. 조종사가 누구인지, 탑승 인원이 몇 명인지, 적재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네 살배기 아이를 안고 헬기에 오르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아이를 숨겨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떠올린 것이 군용장비 가방이었습니다. 비행장비나 정비 공구를 넣어 나르는 크기가 큰 가방인데 조종사가 이것을 들고 헬기에 오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금순이는 4살이었지만 또래보다 몸집이 훨씬 작았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이지요. 가방 안에 웅크린 자세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금순이가 가방 안에서 울거나 소리를 내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경납고에서 헬기까지 걸어가는 동안, 당직병 앞을 지나는 동안, 이륙 전 점검을 하는 동안, 가방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면 그 순간 체포됩니다. 비행 중에는 엔진 소리에 묻히겠지만 지상에서의 그 몇 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금순이를 재워야 했습니다. 깊이, 확실하게. 저는 수면제를 떠올렸습니다. 부대 의무실에 소화용 진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빼내느냐 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몇 주에 걸쳐 의무실에 들를 때마다 조금씩, 한 알씩 빼돌렸습니다. 불면증이 있다는 핑계로 수면제를 처방받고 받은 약을 먹지 않고 모았습니다. 금순이에게 줄 소화용 진정제는 순이가 원산인민병원 동료 간호원에게 부탁해서 따로 구했습니다.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이유를 대서 금순이에게 약을 먹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4살짜리가 알약을 삼킬 리 없으니 순이가 따뜻한 물에 약을 풀어 먹이기로 했습니다. 금순이가 잠든 사이에 가방에 눕히고 가방 안에는 담요를 두껍게 깔아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며 숨을 쉴 수 있게 가방 옆면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 놓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 딸을 가방에 넣는다. 그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순이에게 이 계획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고 순이가 두려움에 누군가에게 말이라도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이 없이는 불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금순이에게 약을 먹이고 가방에 눕히고 제가 이륙할 때까지 관사에서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며 시간을 벌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2019년 12월 말 설을 며칠 앞둔 밤에 순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미쳤어. 당신 진짜 미쳤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물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총살입니다. 저도, 금순이도. 순이 씨가 다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 사이로 금순이가 잠결에 기침을 했습니다. 가늘고 약한 기침. 마른 기침 끝에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이가 울음을 멈추고 금순이에게로 갔습니다. 아이의 이불을 여미고 이마를 짚어보고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의 최대 탑재, 중량에는 한계가 있고 사람이 한 명 더 타면 그만큼 연료를 더 써야 합니다. 이미 연료가 빠듯한 상황에서 성인 한 명의 무게가 추가되면 300km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이가 관사에 남아 있어야 제가 이륙한 뒤 최소 2시간은 발각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비행단에 나간 뒤 아내가 관사에서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으면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순이마저 사라지면 관사의 빈집이 발견되는 순간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순이를 살려만 줘. 그것만 약속해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명령이었습니다. 군에서 받은 어떤 명령보다, 수령님의 어떤 교시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내린 명령. 살려만 줘. 저는 순이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금순이를 살리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당신도 데려오겠다고. 네 번째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결행일은 2020년 1월 초로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겨울 새벽은 해가 늦게 뜹니다. 1월의 강원도는 아침 7시가 넘어야 겨우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니 새벽 5시에 이륙하면 최소 2시간은 어둠 속에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어둠은 제 편이었습니다. 둘째, 구름이 짙게 끼는 밤을 골라야 했습니다. 1월의 강원도 해안은 동해에서 밀려오는 습기 때문에 흐린 날이 잦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는 밤이면 달빛이 차단되어 보초병의 시야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셋째, 방공 레이더 교대 시간에 빈틈을 노렸습니다. 우리 비행단 레이더 운용 당직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교대가 이루어지는데 교대 직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감시가 느슨해지는 때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겹치는 날, 2020년 1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새벽으로 결행일을 정했습니다. 결행일이 정해지자 저는 남은 시간 동안 가장 위험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연료 비축이었습니다. 미2의 연료 탱크 용량은 정해져 있고 매 비행 후 연료 소비량을 비행 일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연료 재보급도 기록에 남습니다. 여분의 연료를 확보하려면 기록을 조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 비행 일지에 실제보다 연료 소비량을 약간씩 많게 기록했습니다. 한 번에 10리터, 20리터씩. 정비반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차이. 이렇게 모은 여분의 연료를 정비반 몰래 보조 연료통에 채워 경납고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결행일 이륙 직전에 이것을 기체에 추가로 주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발각되면 군수물자 횡령에 비행 일지 위조. 그것만으로도 군사 재판감이었지만 이미 저는 그보다 훨씬 큰 죄를 저지를 작정이었으니까요. 수면제 확보, 연료 비축, 비행 경로 확정, 결행일 선정. 모든 준비가 조금씩 맞춰져 갔습니다. 하지만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머릿속의 공포는 오히려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헬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꿈, 가방 안에서 금순이가 우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꿈, 관제탑에서 즉시 귀환하라는 명령이 울리는 꿈, 땀에 젖어 깨어나면 옆에서 금순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가야 한다. 이 아이를 데리고 반드시. 계획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목숨이 걸린 계획은 더더욱 그렇지요. 300km라는 숫자는 지도 위에서는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거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 2마디 사이에는 방공 레이더가 있었고 추격기가 있었고 동해의 겨울 바람이 있었고 영하 20도의 밤하늘이 있었고 가방 안에서 잠든 내 살빼기 딸의 숨소리가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300km.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였고 동시에 금순이의 심장이 뛸 수 있는 나라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였습니다. 2020년 1월 3일 결행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비행단에 출근했고 오전 비행 임무를 수행했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정치학습이 있었습니다. 정치학습 시간에 강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로지 밤에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후 비행이 끝나고 관사로 돌아가는 길. 겨울 해가 일찍 져서 4시만 넘으면 어둑어둑해지는 원산의 하늘 아래를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길을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일이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관사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순이가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금순이는 방바닥에 앉아 토끼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아빠 하면서 그 웃음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순이가 차린 밥상 위에는 된장국과 감자볶음, 그리고 금순이가 좋아하는 달걀찜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밥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호화로운 식사였습니다. 금순이는 달걀찜을 숟가락으로 떠먹다가 반을 흘리고 순이가 웃으면서 입 주위를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 순이의 손길, 좁은 관사, 안에 따뜻한 공기. 내일 밤이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금순이를 재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이가 금순이를 씻기는 동안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관사로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가방 안을 비우고 바닥에 담요를 2겹으로 깔았습니다. 금순이가 눕혀졌을 때 충격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가방 양쪽 옆면에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한쪽에 5개씩, 총 10개. 금순이가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의 환기 구멍. 구멍이 너무 크면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으니 손가락 끝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조심스럽게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 가방에 내 딸을 넣는다. 4살짜리 아이를 가방에 넣어 하늘을 난다.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에 넣지 않으면 금순이를 헬기에 태울 수 없고 헬기에 태우지 못하면 금순이는 이 나라에서 죽습니다. 순이가 금순이를 씻기고 나왔습니다. 금순이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했는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복 위에 스웨터를 입히고 그 위에 손바지와 솜저고리를 입히고 다시 그 위에 방한 점퍼를 입혔습니다. 양말도 2겹을 신기고 장갑도 채웠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털모자를 씌웠습니다. 금순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더워. 왜 이렇게 많이 입어?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아빠랑 먼 데를 갈 거야. 밖에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해. 어디가? 금순이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데 금순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는 곳. 엄마도 같이 가? 금순이가 물었습니다. 순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저는 방 저편에서 가방 손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순이를 보았습니다. 순이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지만 순이는 애써 웃었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갈게. 금순이가 먼저 가서 기다려. 금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곧 토끼 인형을 들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는 그 말이 그냥 평범한 대화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희와 저에게는 그것이 이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금순이가 토끼 인형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리는 아이인데 그날은 옷을 많이 입어 지쳤는지 비교적 빨리 잠들었습니다. 순이와 저는 잠든 금순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관사 밖으로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순이가 내민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금순이 100일 때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순이가 금순이를 안고 웃고 있고 제가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순이의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군복 안주머니에 넣어. 남쪽에 가서도 이 아이 아빠라는 거 잊지 말고. 저는 사진을 받아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머니 단추를 채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순이야. 네, 미안하다.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금순이를 살리려고 가는 건데. 그래도 당신을 두고 가는 게. 순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어른이니까. 금순이는 아직, 아이고, 심장이 아프잖아. 아픈 아이가 먼저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아이를 먼저 놓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남편과 딸이 떠난 뒤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뻔히 알면서도 아이를 먼저 보내는 엄마.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금순이 수술시키고 자리 잡으면 반드시 당신을 데려오겠다고. 순이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믿어 하면서.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고 비행 장비를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부터 따로 준비해둔 서류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행단 편제표와 방공망 배치도, 남쪽에 도착했을 때 금순이의 치료를 받기 위한 보험, 사진 옆에 나란히 넣었습니다. 한쪽 주머니에는 아내가 넣어준 가족 사진이, 다른 쪽 주머니에는 조국을 배반하는 군사 기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그날 밤 저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약을 먹일 시간이었습니다. 순이가 따뜻한 물을 컵에 담고 소화용 진정제를 풀었습니다. 약이 물에 녹는 동안 순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원 출신의 그 능숙한 손이 순이가 잠든 금순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금순이가 잠결에 눈을 반쯤 떴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잠에 젖어 흐릿했습니다. 순이가 금순이의 머리를 받치고 물을 먹였습니다. 금순아, 물 마셔. 목마르지? 금순이는 잠결에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다시 엄마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약이 듣기까지 15분에서 20분. 순이는 금순이를 안은 채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자장가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금순이의 몸이 완전히 축 늘어졌습니다. 숨소리가 깊고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약이 듣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금순이의 볼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너허, 저는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담요가 깔린 가방을 금순이 옆에 놓고 순이의 품에서 금순이를 건네받았습니다. 금순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겹의 옷에 쌓인 작은 몸, 토끼 인형이 여전히 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금순이를 가방 안에 눕혔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딸을 내 손으로 가방에 넣는다는 것, 담요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아이의 자세를 편하게 잡아주고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주면서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금순이의 얼굴이 가방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는데 눈물이 가방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이가 토끼 인형의 위치를 잡아주었습니다. 금순이가 깨어났을 때 인형이 손에 있으면 조금은 덜 무서울 거라면서 가방 지퍼를 닫아야 했습니다. 지퍼에 손을 대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닫으면 금순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가방 안에 4살짜리 아이가 혼자 남겨지는 겁니다. 만약 비행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이는 가방 안에서. 순이가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같이 지퍼를 잡았습니다. 둘이서 천천히 지퍼를 닫았습니다. 금순이의 얼굴이 서서히 가려지고 지퍼가 끝까지 닫혔습니다. 가방 옆면의 구멍 사이로 금순이의 고른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방을 등에 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4살인데도 또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아이. 하지만 그 가벼움이 오히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관사 문 앞에 섰습니다. 순이가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바람이 열린 문 사이로 들이쳤지만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제 군복 깃을 여며 주었습니다. 목도리를 다시 단단히 매 주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챙기는 것처럼. 하지만 순이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남아 있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다시는 이 사람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올 것입니다. 순이가 어떻게 될지. 그 생각을 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등에 맨 가방 위로 팔을 뻗어 가방째 저를 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우리 딸이 잠들어 있었고 가방 밖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마지막으로 한데 모여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30초였는지 1분이었는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먼저 팔을 풀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더니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 뒤돌아보지 마. 저는 돌아섰습니다. 관사문을 나섰습니다. 얼어붙은 길 위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관사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순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울음을 문이 닫히자마자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이 미친 짓을 그만두고 순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등에 맨 가방 안에서 금순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여린 가방 구멍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소리. 이 아이의 심장은 멈춰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영하 20도의 새벽, 얼어붙은 길 위를 걸었습니다. 등에는 잠든 딸이 있었고, 뒤에는 울고 있는 아내가 있었고, 앞에는 경락고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500m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길이었습니다. 2020년 1월 4일 새벽 4시 40분 관사를 나서는 제 등에는 군용 가방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담요에 쌓인 금순이가 잠들어 있었고 금순이의 품에는 토끼 인형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이가 따뜻한 물에 풀어먹인 수면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금순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작은 숨소리가 가방 옆면에 뚫어놓은 구멍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가방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금순이의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등에 실린 그 무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관사에서 경락고까지 약 500m. 평소 같으면 5분이면 걸을 거리인데 그날 새벽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초등이 경납고 입구를 비추고 있었고 제 발자국 소리가 얼어붙은 땅 위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납고 앞에 당직병이 서 있었습니다. 스물도 안 된 어린 병사였는데 추위에 코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경례를 했습니다. 중자 동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벽 점검 비행이 있다. 어제 저녁 비행 때 계기판에 이상이 있어서 정비 후 확인 비행을 해야 한다고. 당직병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중좌 계급장 앞에서 더 묻지는 못했습니다. 비행 일지에 서명하고 경납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납고 안은 바깥보다 조금 덜 추웠지만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군화, 밑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미 이 기체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경납고 구석에 숨겨둔 보조 연료통을 찾았습니다. 몇 주에 걸쳐 조금씩 빼돌린 연료, 손전등 불빛 아래서 주입구를 열고 연료를 부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연료통 뚜껑을 여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연료 냄새가 경납고 안에 퍼졌고 당직병이 냄새를 맡고 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연료 주입을 마치고 등에 맨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조종석 뒤 화물칸에 가방을 넣고 화물 고정 벨트로 묶었습니다. 착륙 충격에 가방이 굴러다니면 안 되니까요. 가방 위에 제 비행 재킷을 한 겹 더 덮었습니다. 지퍼 틈으로 금순이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고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금순아, 조금만 더 자거라. 아빠가 데려다 줄게. 새벽 5시. 조종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계기판 점검, 연료 게이지 확인, 만탱크의 보조 연료까지 최대치,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MI-2 특유의 터빈 소리가 경납고 안을 가득 채웠고 로터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기체 전체로 퍼져나갔고 뒤쪽 화물칸의 가방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경납고 밖으로 기체를 끌어냈습니다. 활주로 위에 서자 사방이 칠흑이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밤이었습니다. 달빛도 별빛도 차단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동쪽 동해 위로 수평선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출력을 올리고 기체가 지면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그 찰나, 저는 더 이상 조선인민군 소속 중좌 리용호가 아니었습니다. 탈주병이었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체가 고도 30m까지 올라갔을 때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관제탑 당직 장교의 목소리는 약간 졸린 듯 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예정에 없는 이륙이 확인되었다. 기체 번호와 조종사를 확인하라. 이륙 목적을 보고하라. 무정이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지만 손은 조종관 위에서 떨리지 않았습니다. 13년을 조종관을 잡은 손이었습니다. 목소리만 평정하면 됐습니다. 저는 무전 버튼을 눌렀습니다. 리용호 중좌, 기체 번호 0327, 레이더 보정을 위한 시험 비행입니다. 어제 저녁 비행 시 레이더 수신 이상이 보고되어 정비 후 확인 비행을 실시합니다. 예상 비행 시간 40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제탑 장교가 어제 정비 보고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저는 이미 이륙했으니 비행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수초의 침묵, 그리고 관제탑이 응답했습니다. 확인되었다. 40분 이내 귀환하라. 통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이 아니었습니다. 관제탑 장교가 수상하게 여겨 상부에 보고하기까지가 20-30분. 상부가 확인 절차를 밟고 경납고에 연락하여 실제 정비 기록을 대조하기까지가 또 20-30분. 제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기까지 길어야 1시간. 그 안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원산 시가지의 불빛이 왼쪽 아래로 희미하게 보였고 곧 해안선 위로 나왔습니다. 동해였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로 기체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계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100m, 50m, 30m, 30m.
해수면 위 30m라는 것이 어떤 높이인지 아십니까?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낮에 보면 바다가 바로 발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높이. 그런데 저는 그 높이를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고도계와 속도계만이 유일한 눈이었습니다. 겨울 동해의 바람이 기체를 흔들었습니다. 돌풍이 불 때마다 기체가 옆으로 밀렸고 고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졌습니다. 30m에서 20m로, 20m에서 15m로. 파도 소리가 동체 바로 아래에서 울렸습니다. 조종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고도를 유지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 바다와의 충돌이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른쪽으로는 해안 절벽과 산등성이가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로 솟아 있었고 왼쪽으로는 끝없는 바다. 저는 절벽과 바다 사이의 좁은 공간을 누비듯 날았습니다. 레이더 빔은 산등성이에 가로막혀 이 높이까지 내려오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래야 했습니다. 비행시간 약 4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뒤쪽 화물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엔진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는데 헤드셋을 살짝 들어 올리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금순이의 신음소리, 잠결에 내는 작은 끙끙거림이었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수면제가 풀리기 시작한 것인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금순이가 완전히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가방 안에서 귀를 찢는 엔진 소리와 진동 속에서 4살배기 아이가 눈을 뜨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아빠를 부르며 울 것입니다. 비행 중에 조종간에서 손을 뗄 수도 없고 착륙할 곳도 없고 추가로 수면제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자거라. 저는 조종석에서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도 30m에서 눈을 한순간이라도 계기판에서 떼면 바다에 처박힐 수 있었으니까요. 가방 안에서 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날았습니다. 금순이가 또 한 번 끙끙거렸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다시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잠든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종간을 잡은 채로 헤드셋 안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난방 레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영하 20도의 밤, 고도 30m의 해상. 기체 밖은 얼어붙는 추위였습니다. 가방 안에 금순이가 춥지 않도록. 그것이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노릇이었습니다. 비행시간 55분. 세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강원도 해안 남쪽 구간 상공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관제탑이 아니었습니다. 방공사령부였습니다. 미확인 비행체, 즉시 기체를 확인하라. 기체 번호와 소속을 보고하라. 즉시 귀환하라. 반복한다. 즉시 귀환하라. 방공 레이더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초저공 비행으로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해안 산악 지형이 끊어지는 구간에서 레이더 빔에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관제탑이 상부에 보고하면서 방공사령부가 수색에 나선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정위에서 명령이 반복되었습니다. 즉시 귀환하라. 귀환하지 않으면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 적대 행위.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격추 명령이 내려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찰칵. 스위치가 내려가는 소리가 조종석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저는 공식적으로 조선인민군의 탈주병이 되었습니다.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 이제 뒤에서 추격기가 뜰 수 있었습니다. 미그 전투기든 다른 헬기든 무엇이 뜨더라도 미 2의 속도로는 따돌릴 수 없습니다. 남은 거리 약 70km. 저는 고도를 더 낮추었습니다. 30m에서 20m로 다시 10m 가까이까지.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수면 위 10m는 파도가 높으면 동체를 때릴 수 있는 높이.
하지만 낮게 날수록 레이더에 잡힐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안 절벽이 다시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절벽 벽면에 바짝 붙어 날았습니다. 바위가 조종석 창 바로 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연료 게이지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잔여 연료가 위험 수준 이하. 계기판의 붉은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조종석 안이 붉게 물들었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남은 연료로 약 40에서 50km를 더 날 수 있었지만 바람과 고도 변화에 따라 실제로는 그보다 짧을 수도 있었습니다. 70km가 남아있는데 40에서 50km분의 연료. 모자랐습니다. 공중에서 연료가 바닥나면 엔진이 멈추고 헬기는 오토로테이션으로 비상착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서 오토로테이션은 사실상 추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겨울 동해 수온에서는 착수 후 5분 안에 저천증으로 의식을 잃습니다. 가방 안의 금순이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최적 순항 속도에 맞추고 불필요한 전자장비를 모두 껐습니다. 무정이는 이미 꺼져 있었고 항법등도 껐습니다. 난방도 꺼야 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금순이가 있었습니다. 난방만은 끌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종석 조명을 최소로 줄이고 계기판 백라이트만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료 게이지에 붉은 빛만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기체에게 말을 건 것인지,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인지, 뒤에서 자고 있는 금순이에게 말을 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해안 지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쪽의 험준한 절벽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어둠 속에서도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가 분계선인지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상에 표시가 있을 리 없고 하늘에 선이 그어져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계기판의 나침반과 비행시간, 그리고 해안 지형의 변화만으로 위치를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비행시간 1시간 20분. 연료 게이지의 바늘이 바닥에 거의 닿아 있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이제는 깜빡이지도 않고 그냥 켜져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포가 만들어낸 환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방에 무엇인가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들, 불빛이었습니다. 북한 쪽과는 다른 고르고 밝은 불빛들이 지상에 점점이 퍼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로등인지 도로의 조명인지 북한의 밤은 깜깜합니다. 저렇게 불빛이 많은 곳은 남쪽이었습니다. 넘어온 것인가, 정말 넘어온 것인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날 수 없었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가장 넓은 평지를 향해 기수를 낮추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었습니다. 농경지인지 공터인지 어둠 속에서는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착륙할 수 있을 만큼은 넓어 보였습니다. 고도를 줄이면서 착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엔진이 한번 헛기침을 했습니다. 연료가 마지막 방울까지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순아, 다 왔다. 아빠가 다 데려왔다. 기체가 눈밭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착륙 충격이 기체를 흔들었고 뒤쪽 화물칸에서 가방이 벨트에 묶인 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금순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엔진이 멈추었습니다. 연료가 완전히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눈밭 한가운데 정지한 헬기 안에서 금순이의 울음소리만이 새벽의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조종석에 그대로 주저앉아 흔들리는 가방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가방 위를 토닥거렸습니다. 울지 마, 금순아. 다 왔어.
아빠가 다 데려왔어. 여기가 남쪽인지 아닌지 그 순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헬기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엔진이 멈춘 조종석 안에서 저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아직 모릅니다. 만약 북쪽이라면 저는 탈주 미수로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것이고 금순이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남쪽이라면 무장한 군인들이 총구를 들이밀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제가 해야 할 일은 같았습니다. 두 손을 들고 나가는 것, 뒤쪽 화물칸에서 금순이의 울음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가 깜깜한 가방 안에서 겁에 질려 우는 소리, 아빠, 아빠 하는 소리가 가방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먼저 밖의 상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방을 열었다가 총격이 시작되면 금순이가 위험했으니까요. 조종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새벽 6시 20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헬기의 로터가 일으킨 바람에 주변에 눈이 흩날렸습니다. 영하의 공기가 군복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추위를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밟는 발소리,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그리고 철컥, 총기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소리.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사방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총구가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불빛 없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인의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몸 전체에 총구의 방향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내리면 쏜다, 한국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억양이 달랐습니다. 평양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함경도 사투리도 황해도 말씨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남쪽 사람들의 억양이었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정말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무릎이 눈밭 위로 꺼졌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머리 위로 들고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왔는지 아닌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군인들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누군가 제 뒤로 돌아가 두 손을 등 뒤로 꺾었고 수갑이 아닌 케이블 타이 같은 것으로 손목을 묶었습니다. 눈밭에 엎드리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얼굴이 차가운 눈에 닿았습니다. 엎드린 채로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군인들이 무전으로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군 헬기로 추정되는 기체 한 대, 비상 착륙, 조종사 1명 확보, 현재 기체 수색 중, 강원도 전방 사단 관할 구역이라는 말이 무전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헬기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조종석 문이 열리는 소리, 화물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가방이 있다! 가방 하나 발견! 또 한 명이 외쳤습니다. 손대지 마! 아무도 손대지 마! 폭발물일 수 있다. 그 순간 저는 눈밭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소리로. 폭탄 아닙니다. 제발 제 딸입니다. 제 딸이 안에 있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라니, 가방 안에 딸이라니. 저를 감시하던 군인이 상관을 돌아보았고 상관은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가방 안에서 금순이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크고 선명한 울음. 아빠, 아빠, 무서워하는 소리가 가방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4살 빼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폭탄 소리로 착각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열어. 한 군인이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가갔습니다. 지퍼에 손을 대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가방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담요에 쌓인 채 토끼 인형을 움켜쥔 4살배기 여자아이였습니다. 금순이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겁에 질린 두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군인들의 얼굴, 낯선 군복, 낯선 총기들. 아이의 시선이 공포에 가득 차서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밭에 엎드려 손이 묶인 채 고개를 든 아비의 얼굴을. 아빠. 그 한마디가 새벽 들판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나중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눈밭에 엎드려 있었으니 군인들의 표정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사를 담당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아이가 나온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군인이 얼어붙었다고. 총구를 겨누고 있던 20대 초반의 한 병사가 총을 천천히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고. 왜 고개를 돌렸는지는 그 병사만이 알겠지만 아마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휘관이 외쳤습니다. 위생병. 위생병 불러. 빨리. 손이 묶인 채로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군인이 저를 제지하려다가 잠시 멈칫하더니 케이블 타이를 잘라주었습니다. 저는 헬기로 달려갔습니다. 화물칸에서 금순이를 꺼내 안아 들었습니다. 금순이가 제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여기 어디야 하면서. 저는 금순이를 꼭 안은 채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금순이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이 제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쿵쿵쿵쿵. 너무 빠르고 너무 불규칙한 심장 박동. 이 심장을 살리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군복 안주머니에서 순이가 넣어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금순이 100일 때 찍은 사진. 순이가 금순이를 안고 웃고 있고 제가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금순아, 봐. 엄마가 보내준 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우리 다 괜찮아. 금순이는 사진을 보더니 울음을 멈추고 작은 손으로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생병이 달려왔습니다. 군의관도 도착했습니다. 금순이의 상태를 확인하던 군의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맥박이 너무 빠르고 불규칙합니다. 입술과 손톱에 청색증이 보입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진단은 후방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즉시 이송하겠습니다. 군의관이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사이 다른 군인들이 헬기 안을 추가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과 제 군복 주머니에서 발견된 물건들, 신분증, 비행면허,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순간에 챙겨 넣은 것, 북한군 비행단의 편제표와 방공망 배치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험으로 가져왔습니다. 남쪽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으면 금순이의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조종 기술과 머릿속의 군사 정보뿐이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딸을 살려주십시오. 대가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 계산이었습니다. 편제표를 확인한 군인들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지휘관이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했고 헬기 주변의 경계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위생병은 금순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가져와 금순이를 다시 감싸 주었고 따뜻한 물을 먹였습니다. 한 병사가 자기 방한복 안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핫팩을 꺼내 금순이의 손에 쥐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순이는 처음 보는 물건을 신기한 듯 만지작거렸습니다. 곧 후방에서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군용 앰뷸런스였습니다. 금순이가 먼저 실렸고 저도 함께 태워졌습니다. 물론 양쪽에 무장한 군인이 앉아 있었고 저는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군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금순이를 같은 채 태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앰뷸런스가 출발하자 금순이가 제 무릎 위에서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지쳐서 잠든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토끼 인형은 여전히 한 손에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4일의 아침, 강원도 어딘가의 산길을 달리는 앰뷸런스 안에서 저는 잠든 금순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같은 해가 뜨고 같은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 하지만 이 하늘 아래에는 금순이의 심장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는 네 살 빼기 아이가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방을 열자 모두가 경악했다고 합니다. 폭탄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이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그 가방은 처음부터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금순이의 요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좁고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한 요람. 하지만 그 요람이 금순이를 살 수 있는 나라까지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저는 순이를 떠올렸습니다. 이 시각이면 관사에서 텅 빈 방을 바라보고 있을 순이. 남편이 딸을 데리고 하늘로 떠난 뒤 혼자 남겨진 아내. 보위부가 들이닥칠 것을 알면서도 문 앞에 서서 시간을 벌어준 사람. 순이야, 금순이가 살았어. 당신 덕분에 금순이가 살았어. 그 말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순간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군용 앰뷸런스로 후방군 병원에 먼저 이송되었고 거기서 금순이의 상태를 확인한 군의관이 즉시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국정원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금순이와 함께 서울행 앰뷸런스에 실렸습니다. 호의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감시였지요. 저는 아직 신원 확인이 끝나지 않은 북한군 장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상관없었습니다. 금순이가 병원에 가고 있었으니까.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소아심 장애과 전문의가 금순이를 진찰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심전도, 혈액 검사. 북한 군 병원에서 낡은 기계로 겨우 진단받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진료실,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심장의 영상, 숫자와 그래프로 정확하게 표시되는 수치들. 전문의가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팔로사징후 확진, 심실 중격결손, 폐동맥 협착, 대동맥 기승, 우심실 비대. 4가지 기형이 모두 확인되었다고. 즉시 수술이 필요하며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 있다고.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아침,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금순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 2명이 복도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병실 안에서만큼은 저를 금순이와 함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금순이는 병원 침대 위에서 토끼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겁을 먹었는지 잠결에도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잡고 앉아서 난생 처음 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신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화국에서는 수령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밤에는 아무에게라도 무엇에게라도 빌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여기까지 왔으니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음 날 아침 금순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전 금순이가 침대 위에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금순이 아프면 안 울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수술실 앞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12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의자에 앉아 1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는데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고 수술실 위에 불을 보고 다시 시계를 보았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의 영하 20도 속에서 헬기를 몰 때보다 방공사령부의 귀환, 명령을 듣고 무전기를 끌 때보다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며 바다 위를 날 때보다 그 12시간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늘에서는 제가 조종관을 잡고 있었으니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12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전문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이 상태 양호합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당황해서 달려왔지만 저는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금순이를 보았습니다. 작은 가슴에 수술 자국이 있었고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순이의 입술이 달랐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 붉은빛, 파랗게 질려있던 입술에 처음으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순이의 가슴에 손을 대 보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고르고 안정적인 박동, 쿵, 쿵, 쿵. 태어나서 처음 듣는 정상적인 제 딸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산의 관사에서 순이가 밤마다 금순이 가슴에 귀를 대고 세던 그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르다가 너무 느려지고 쿵쿵거리다가 멈출 듯 말 듯 했던 그 소리가 이제 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늘을 훔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금순이의 수술이 성공한 뒤 저의 생활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정원 합동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중좌였고 군사 기밀이 담긴 문서를 가지고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조사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넘어왔는지, 가져온 문서가 진짜인지, 이중 간첩은 아닌지 같은 질문이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으니까요. 딸을 살리려고 왔다. 그것이 전부다. 편제표와 방공망 배치도는 딸의 치료를 받기 위한 대가로 가져온 것이다. 정치적 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이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져오신 자료가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딸을 계속 치료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금순이는 수술 후 회복이 빨라서 하나원 안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쪽 아이들의 말투가 낯설었는지 말을 잘하지 않던 금순이가 한 달쯤 지나자 또래 아이들과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금순이가. 원산에서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을 헐떡이던 아이가 복도를 뛰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까르르 웃으면서 다른 아이들과 쫓기며 놀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멍하니 서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이 정상인 것이었습니다. 금순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정상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4살짜리 아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경기도의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의 정착 지원금과 제가 가져온 군사 정보에 대한 보상으로 생활의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민간 헬기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항공사 교관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여전히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누구도 격추하지 않는 하늘을,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지만 남쪽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갈수록 가슴 한쪽의 무게는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순이였습니다. 제가 떠난 뒤 순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가 관사에 들이닥쳤을 것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군 헬기를 몰고 탈북한 조종사의 아내, 연좌제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관리소에 끌려갔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밤마다 생각났습니다. 관사 문 앞에서 가, 뒤 돌아보지 마 라고 했던 순이의 목소리가, 문 뒤에서 터져나오던 울음소리가 잠들기 직전마다 귀에 울렸습니다. 저는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순이의 소식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확인이 안 된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3년 기적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가을이었습니다. 순이가 살아있다. 탈북 직후 보위부에 체포되어 관리소에 수감되었으나 3년 만에 풀려나 함경도에 있는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 살아있었습니다. 순이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금순이가 잠든 뒤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최악의 상상을 지울 수 없었는데 살아있다는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모았습니다. 정착지원금에서 모은 저축, 교관 월급에서 아끼고 아낀 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긁어모아 브로커에게 맡겼습니다. 순이를 빼내달라고, 어떻게든 데려와 달라고. 브로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2024년 봄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순이가 함경돼서 압록강 쪽으로 이동하고 중국으로 건너가고 중국에서 제3국으로 가는 루트, 제가 헬기를 타고 하늘로 넘어온 것과 달리 순이는 사람의 다리로 강을 건너고 트럭에 숨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넘어와야 했습니다. 소식이 끊기는 날이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잡힌 것은 아닌지, 중국 공안에 걸린 것은 아닌지,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면 기다리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2024년 가을, 순이가 제3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겨울,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저는 금순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금순이는 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줄넘기를 하고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건강한 분홍빛이었고 숨이 차서 쓰러지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금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와. 금순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진짜? 진짜 엄마가 와? 진짜야. 엄마가 비행기 타고 온다. 금순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나 알아볼까? 저는 금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어떻게 금순이를 못 알아봐.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순이가 보였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에서의 3년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했는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어 나오는 걸음걸이는 단단했고 시선은 입국장을 훑으며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시선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고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순이도 알아보았습니다. 엄마. 금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놓고 뛰어갔습니다. 건강한 심장으로, 건강한 두 다리로 입국장을 가로질러 뛰어갔습니다. 4살 때는 몇 걸음도 못 뛰던 아이가 엄마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이가 금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두 팔로 꼭 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금순이도 엄마의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순이가 금순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금순아, 금순아, 우리 금순이. 그리고 금순이의 입술을 보았습니다. 분홍빛 입술을, 파랗지 않은 건강한 빛의 입술을. 순이가 금순이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원산의 관사에서 밤마다 하던 것처럼 금순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약속 지켰네.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두 사람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입국장 바닥에 세 식구가 엉켜 앉아 울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관사 문 앞에서 헤어진 지 5년. 그 5년 동안 순이는 관리소에서 버텼고 저는 남쪽에서 금순이를 살렸고 금순이는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셋이 다시 만났습니다. 2026년 현재 저는 경기도의 아파트에서 순이와 금순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 헬기 조종 교관으로 일하고 있고 순이는 근처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순이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금순이가 등교합니다.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고 아빠 다녀올게 하고 외치며 뛰어나갑니다. 아파트 복도를 뛰고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학교까지 친구들과 뛰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가방 지퍼를 닫던 그 떨리는 손을, 영하 20도의 새벽, 해수면 30m 위를 날던 그 비행을, 연료 경고등의 붉은 빛을, 무정위에서 울리던 귀환 명령을, 가, 뒤 돌아보지 마 라고 했던 순희의 목소리를, 가방 안에서 아빠 하고 부르던 금순이의 목소리를, 그 모든 공포를 견딘 이유가 저렇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을 가슴에 품고 분홍빛 입술로 웃으면서 저렇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금순이가 잠든 뒤 순이와 나란히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관리소에 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한 게 두 가지였다고. 하나는 금순이 심장이 괜찮은지, 하나는 용호 씨가 약속을 지킬지. 둘 다 믿었다고. 그래서 버텼다고.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관리소에서의 3년 동안 거칠어지고 갈라져 있었지만 원산의 관사에서 금순이 가슴에 귀를 대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훔친 도둑입니다. 조국의 헬기를 훔치고 군사 기밀을 훔치고 밤하늘을 가로질러 국경을 넘은 도둑입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가문의 이름도 태어나고 자란 땅도 모두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가지만을 훔쳤습니다. 제 딸이 숨 쉴 수 있는 내일을. 그리고 그 내일은 지금, 오늘이 되었습니다. 금순이가 뛰어다니고 순이가 웃고 제가 하늘을 나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년 3월 경기도에서 리용호 올림